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우리 이제 2023년 2차 우리 경찰 특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제가 총평은 미리 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이 역시 이제 지난 시험하고 지난 1차, 이번에 2차에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좀 평이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험은 약간 형법 쪽이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었고 형소법은 다 판례로 깔아서 좀 쉬웠는데 이번에 좀 반대였어요. 형법은 약간 좀 이제 쉬운 편이었고 형소 쪽에서 약간 애매한 게 몇 개 좀 있었을 겁니다. 아마 풀다 보면 좀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순수 이론 문제 있었고 형법에서 그다음에 뭐 조문 판례, 그다음에 조문 이론 판례 뭐 이런 조합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똑같아요. 우리가 형법 형소법, 문항 수하고 그다음에 통합 문제 하나 해서 27, 12 그다음에 이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온 건 똑같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강론에서 개인적 법익 관련해서 재산죄보다 일반 재산죄 이외의 것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 법익이 통상은 세 문제, 국가적 법익 지난번 한 문제 하던 이번 바뀌어서 사회적 법익이 한 문제, 국가적 법익이 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통상 우리가 국가적 법익은 법원직에서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좀 의외로 우리 쪽도 많이 나왔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형소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꼭 따로 나올 거다 그랬더니 역시 따로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것들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수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한 4-5개 정도 요 정도에서 커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세한 거는 종평을 보시고, 자 저는 바로 해설 좀 하겠습니다. 자 1번 죄용법정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뭐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 아시다시피 여러분 부당이득죄가 이게 현저한 부당이득이 명확성 원칙 등에 반했으면 벌써 바뀌었겠지. 바뀐 적 없어요. 그래서 쭉쭉 나오는데 뭐 세 번째 줄에 일반 국민들로서 해당 법률 조항 어느 정도 정당한 이익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용법정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바로 1번이야. 그래서 1번 시착하는데 1번이면 답고리가 좀 애매했겠죠. 당황했을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옛날부터 유명했던 판례잖아요 여러분. 우리 통화에 관한 죄에서 우리 100만 달러짜리 뭐 이런 50만 원짜리 지폐 관련해서 얘기한 거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통용한다 이거를 갖다가 저기 세 번째 줄에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냐는 즉 강제 통용을 가지지 않는 지폐까지 외국에서 통용한 지폐에 포함시키면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겠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형법, 형벌, 그다음에 이제 뭐 보안처분 이런 것은 형식적음의 법률, 국회 제정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국회에서만 다 하기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제 위미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위미법의 한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법률에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수권 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 또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형벌의 점도 예측할 수 있게 사항과 폭을 명확히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서 여러분들 원래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 즉 형벌 불소 원칙 적용을 안 하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 외우라 그랬잖아. 요거잖아요. 가폭법상의 사회봉사 명령.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실질적으로 네 번째 쭉 끝에 있죠. 신체적 자유를 제한 그렇기 때문에 형벌 불소 원칙을 적용하죠. 그래서 이게 유일한 건데 이제 외우라고 했던 거. 그래서 뭐 최신 판례가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판례들을 구성해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다음에 2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번에 동기설 폐지된 거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면서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동기설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적견의 변경이냐 사실관계 변경 그런 거 따지잖아.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국법의 추구표를 인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해당 뭐 법률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게 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었던 거. 그거 두 개. 그게 3, 4번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따로 이제 외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2번에서 시간적 적용, 뭐 1번은 옛날부터 있던 거죠.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이것도 최신 그거구나.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1조 양청용.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에 변경된 작년 12월에 변경된 전합 판례 첫 번째 내용이고, 그다음에 2번이 이제 이게
위임됐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형벌법규가 대통령 등 행정규칙, 행정조례, 명령, 조례 등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위임한 경우에도 그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과 결합해서 법령 보충 기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1조 2항 적용. 그러면서 이제 3, 4번 예외 2개 보세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됐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어떤 판례가 있었어요. 법무사법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좀 법무사로서는 다룰 수 없었던 사건을 이제 법무사가 다룰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변호사법 위반죄 처벌 범위가 이제 축소가 돼 버렸거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1조 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과 처벌 직접적으로 연관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라는 법령 변경에 해당해야지만 신법에 따라서 1조 2항을 적용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 중에 법무사법 개정돼서 변호사법 처벌 범위가 줄어들었던 그게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다음에 4번 유효기간이 명시된 거. 그래서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유효기간을 경감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명시된 이런 한시법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 유효기간이 종료됐더라도 그 기간 내에 범한 범죄는 여전히 처벌합니다. 그래서 예외 2개가 3번, 4번이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고 이게 조문이랑 막 엮어놨는데 적절한 거 찾기죠. 1번 그러면 15조 1항이 어떻게 돼요?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근데 요새 걸로 바뀌면 이렇게 돼 있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변한 거예요. 뭐 정당한 이유 이런 건 저기 법률의 착오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틀렸고. 그다음에 2번.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인적처벌 조각사회잖아요. 아버지 지갑인 줄 알고 훔쳤다고. 즉 친족상돌에 328조 1항 뭐 2항 적용되는 줄 알고 훔쳤는데 아버지 것이 아니래요. 이건 뭐죠, 여러분? 여러분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은 오직 뭐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착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처벌조건이잖아. 인적처벌 조각사유는 처벌조건이라서 구성요건적 고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니까 착오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과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 친구인 비의 것이라면 그냥 처벌받는 거예요. 이거는 구성요건적 착오도 아니고 위전착도 아니고 법률의 착오도 아니에요. 형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착오입니다. 넘어가시고 처벌조건에 대한 착오 얘기였고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가 이제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 판단할 때 지적 인식 능력 기준이죠. 그래서 맨날 나왔던 거 마지막 줄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돼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지 법률 문외한지에 따라서 달리 평가돼야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지독히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었고 그 다음 4번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말리면서 치카를 빼앗으려던 A에게 상립해서 이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의 착오잖아. 방법의 착오인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되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법정적 부합성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틀렸죠? A에 대한 상해 범위는 인정할 수 없어가 아니라 결국은 A에 대해 상해 고의를 전용을 하죠. 그래서 상해죄가 인정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과실범 가보시면 이것도 이제 조문이랑 같이 섞어냈는데 14조. 그러니까 올해 이번 문제가 특이한 게 조문을 좀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형법도 형소법도 되게 많이 넣어놔가지고 판례만 공부한 사람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14조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가 왜 나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우리 맨날 나왔던 거잖아요. 의사 과실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는 일반적 보통인,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는 일반적 보통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나왔어요? 세 번째 줄에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면은 사회적 평균이 아니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는 일반적 보통인입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뭐 사고 당시 일반적 의학 수준 같은 거 고려해야 되고 3번이 이제 맞는 거죠. 3번에서 우리가 이제 과실범의 주의무 꼭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조리나 사회상규에서도 이게 당연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돼 있죠. 구체적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근거나 내용이 명시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해석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얘도 강조했지. 여러분 그 형법에서 업무상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부진정신문, 즉 가중적 구성 요건이야. 가중적 구성 요건인데 두 개가 아니라 그랬죠. 업무상 과실작물죄하고 업무상 비밀누설죄. 아셨죠? 제가 이제 마지막 딱 동영모의사 5회 풀 때도 한 서너 번 이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딱 이게 나왔네. 업무상 과실작물 취득은요. 단순 과실작물 취득죄가 없어요. 그래서 가중적 구성 요건이 아니라 일반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똑같아요. 업무상 과실작물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업무상자가 들어갔지만 진정신문입니다. 진정신문이고 일반적 구성 요건이에요. 틀렸어요. 그다음에 5번. 위법성 조각사유. 이것도 이제 조문 내놨는데 설마 여러분 이거 답못 고른 사람은 시험장 갔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네. 우리가 위법성 조각에서 과잉방위, 과잉자구행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가 있는데 형벌 감면적 과잉자구행위. 예, 요건 있지만 뭐는 없죠, 여러분. 불가벌적 과잉자구행위는 없는 거 그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정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죠. 그래서 방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해서 임의적 감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야 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잘 나왔던 건 사실은 그거지. 자구행위에서는 형벌 불가벌적인 그러니까 불가벌적 과잉 자구행위가 없어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을 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 조문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내고 이제 딴 걸 냈지만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임의적 감면. 그래서 한다 해서 틀렸지. 그다음에 2번. 싸움이잖아요. 우리 판에 방위 의사를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가해행위는 방어행위 동시에 공격행위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는커녕 과잉방위도 안 돼요. 과잉방위도 최소한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방위의사는 있어야 되거든. 즉 현재 부당한 침해와 방위의사는 있고 상당성이 결여됐을 때만 과잉방위인데 방위의사가 없으면 과잉방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좀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3번 셋 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모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죠. 이거랑 비교돼서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피해자의 승낙에는 이게 필요 없어. 상당한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4번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 아니라 그 승낙이 그렇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바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험 사기 목적으로 뭐 승낙을 받아서 뭐 상해를 가한 거 위법성 조각 안 되죠. 이런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정당행위. 자, 옳은 거. 여러분 수지침에서도 무조건 여러분 여기서 구성요건의 해당성 없는 거 아니에요. 수지침 시술행위에 대해서도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아무 대가 없이 수지침 시술을 해줬을 때 일단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해요. 다만 이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어렵게 냈으면 이 침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다 해서 틀리게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착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자 우리가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이제 쟁행을 했었을 때 위력의 업무방해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되는데 네 가지 요건, 주체 요건, 절차 요건, 목적 요건, 그다음에 수단 요건이 있게 되는데 특히 절차 요건에서는 본질적 절차, 한마디로 찬반 투표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찬반 투표 외에 비본질적인 뭐 신고 의무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고 의무는 왜 하냐면 이제 경찰 등이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경찰 등이 이제 질서 유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뿐이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쟁의가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에 나온 게 그거죠. 쭉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를 한 경우 세부적 형식적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해서 수업 시간에도 본질적 절차를 위배했을 때 찬반 투표 안 했을 때만 쟁의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이것도 뭐예요? 입주자 대표회 회장인 갑이 자신의 승인도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서 자 소집 공고는 회장이 하는 거거든. 근데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지구들 마음대로 위법한 공고문을 작성 게시했어요. 위법 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서 위법성을 바로잡게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최신 판례죠. 몇년 안 된 판례. 그래서 이거는 구성가당성 조각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 네, 맞고. 그 다음에 4번 리을. 자, 요거 최신 판례 제가 3년 최신 판례 하면서 얘기했었던 건데
가폭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피해자인 A의 주거지에 접근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양해 승낙이 있었다? 필요 없어요. 양해 승낙이 있었어도 이거 위법성 조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뒤에 가서 이제 뭐 임시보호 명령의 근거가 됐던 행위가 무죄가 나와서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최신 판례고요. 그래서 옳은 거는 이제 기억하고 디귿 답 2번이 되겠네요. 최신 판례를 알았으면 이제 맞히는 거고 모르면 이제 틀린 거는 지문이겠지. 자, 7번. 책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 10조 양 심신미약 마지막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죠. 옛날 필적 감경에서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 2번에서 그렇죠. 심신장애. 자, 여기서는 쭉 이제 제대로 냈죠. 쭉 가셔서 세 번째 줄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편별 행위 통제 능력 결여 감소되었음을 요함으로 자 범행 당시 어쨌든 우리는 책임 능력은 행위 능력으로 보죠. 범죄 능력으로 봐서 행위 당시 있어야 돼. 행위 당시 정상이었대요. 그러면 심신장애가 아니고 자 3번은 오랜만에 맞게 나왔어. 여기가 원래 10조 1항 2항에 심신장애 유 및 정도의 판단은 맨날 사실 판단 문제라 해서 틀리긴 했는데 오랜만에 맞게 냈어요.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기속도 되지 않아. 기속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제 4번을 뜬금없이 틀리게 내놨죠. 우리 원자행은 최소한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 유발하고 그 당시에 심신장애 상태에서 어떤 행할 범죄에서 예견 가능성이 최소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10조 3항은 원인행위 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법행위로 나아갈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아니야. 예견 가능성은 있었어야 돼요. 예견하거나 그게 고의죠. 아니면 예견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의 원자행, 과실 원자행 다 포함되는데 예견 가능성마저도 없으면 과실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7번도 근데 뭐 조금 공부한 사람은 이건 마치 틀리진 않았겠지. 그래서 4번이 좀 안 나왔던 지문인데요. 한번 받고 아이고 8번 뭐 위전착 나왔어요. 그러면 설마 위전착 틀린 사람 없죠? 요새 그냥 달달달 외우셔야지.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제가 하면서 막 써드렸잖아. 엄고, 재고,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 다시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소극적 구성권 표지론, 엄격 책임설, 구성요건 지차고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쭉 써놓고 위전착 빠진 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과거. 그렇게 이제 간다고. 이제 그것만 알아도 푸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 내놓은 거예요? 정당한 이유도 없대. 두 번째 줄. 상해의 고의는 없이, 그러니까 상해죄로 가지 말고 상해의 고의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 그러니까 폭행죄. 고의가 폭행이고요. 강도로 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했다. 회피 가능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에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를 이해하는 이론으로 과실범이요. 과실 폭행 무죄죠. 무죄. 그래서 옆에다가 무죄 쓰시면 되겠고 소극적 구성권 표지론. 나는 뭐예요?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 책임 요소. 아하. 그럼 책임설 중에서도 금지 착오를 해결하네요. 엄격 책임설. 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 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폭행 기수예요. 폭행 기수. 엄책 폭행 기수. 그다음에 다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한 점을 전제로 됐네.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 용설. 무죄죠. 무죄. 과실범으로 갑니다. 과실범 무죄. 과실 폭행 무죄. 라가 뭐야? 고의의 이중적 지위.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그래서 무죄. 과실 폭행 무죄. 자, 1번. 가다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아니요. 가에 따르면 무죄예요. 2번. 나라에 따르면 가백의 상해 나에 둘 다 안 돼. 땡땡. 그다음에 3번. 나다에 따르면 과실치상이 왜 나와? 땡땡. 그래서 그냥 폭행이냐 무죄냐만 따지면 돼요. 답 4번이잖아요. 가고라에 따지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내놨어. 다음에 나올 때는 최소 배우가 담제라도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건 우린 이제 틀린 사람 없을 거야. 위전착 이렇게 내면. 자, 가봅시다. 9번. 적절한 건 1번. 갑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다가 자, 이게 이제 미술론이죠. 미술론. 이 순간 기수예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순간 기수입니다. 그래서 고소장 내용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라 함으로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을 때 무고죄 장애미수가 아니라 이미 제출했을 때 기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 아니면 이제 고소장의 내용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라 함으로 뭐 해서 뭐 돌려받았는데 어쨌든 고소장 제출한 것 자체 여기서 이제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 A
소송비용, 편취하를 사러 소송비용 지급을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걸 제기한 거야. 불능범입니다. 소송사기, 불능미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외국환 수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에 400만 원이 든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가지도 않아서 최소한 여러분 보안검색대에 나가야 실행이 착수가 인정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실행이 착수조차 인정되지 않은 사례. 답 3번이네요. 그 다음 이 카메라 등용 촬영이 뒤에도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건 되게 강조했잖아요. 언제 실행이 착수가 돼요? 이 카메라 앵글에 피사체가 들어오면 실행이 착수야. 그리고 착 찍는 순간 기수예요. 저장은 필요 없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저장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촬영했어요. 끝났어요. 경찰관의 발각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이미 기수입니다.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10번 가볼까요? 공범론을 3개나 내놨어. 의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12번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가봅시다. 10번 간접 정보부터 내놨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갑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죄 간접정범 사례죠. 그렇습니다. 넘어가시고 갑 자체에게 비방할 목적도 있었으니까 정범 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그죠? 우리가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인데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전국 비상기업 확대 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 방법으로 내란을 범한 거고. 그 다음 3번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인을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하면 상호간의 범인도피죄 공동정범이 돼. 그래서 혼자 도망가면 죄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그러죠. 저기 어디 뭐 신림동 뭐 신림구동 저 위쪽에 혼자 잘 숨어 있었어. 근데 이 공범이 기가 막히게 찾아왔죠. 야마 옆방도 비는데 숨겨줘. 그래서 상호간에 숨겨주기 시작했어. 그 순간 둘 다 공동정범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인식,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도피 상태를 이용,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상호간의 공동정범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A. 그래서 1, 2, 3은 조금 뭐 특히 2, 3은 특히 3번은 답인가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4번이 저요 손을 들어줘 버렸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해자 스스로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을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이제 저기 변호사 시험에서 맨 처음 나왔었고 다른 증인들도 거의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쉽게 답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자 공동정범 한번 가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주관적 요건인 공동과국의 의사는 자 이거 제가 이제 판례 강의할 때 이런 걸로 얘기하거든. 어디까지만 주로 나오면 틀리냐?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냐고 용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면 틀려요. 이걸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 정돈을 해줘야 돼. 뒷부분이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틀렸잖아. 우연적 공동정 우리가 통상 공모는 예모적 공동정범이죠. 예모적 미리 근데 우연히도 가능하고 승계적 공동정범도 가능해요. 실행이 착수에 공모도 돼요.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 틀렸어요. 반드시 공범자 간의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아니야. 우연히 만난 자리 서로 협력, 공동 범위를 실현하는 의사가 암묵적 상통 범행 공동 가공에도 성립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 공모관계 이탈이잖아. 주모자 이탈돼 안 돼? 안 돼. 주도적으로 참여, 다른 공모자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는 저지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 안 됩니다. 우리 판례가 이탈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공범과 신문이잖아요. 진정신문범에서 비신문자가 신문자에게 공동정범 가담하면 33조 보문에 따라서 이놈도 신문자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쭉 넘어가도록 하겠고 12번이 좀 어려웠을 거야. 12번이 근데 정작 저는 뭐 저기 더 다른 걸 물어볼 줄 알았더니 뭐 유령법인 설립 뭐 이런 거 나올 때 저기 공정성 원본 부실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안 물어봤더라고. 2022년 12월 21일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명의 계좌 개설 후 접근 매체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의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부터 사실은 방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23년 1월 5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23년 1월 28일부터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자, 가봅니다. 1번.
제가 방조가 안 나올 일이 없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독립 문제로 됐더라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방조 관련해서 이제 인과관계 필요하다 그런 건 좀 안 물어봐서 아쉬운 문제였어요. 자, 형법상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 다만 최신 판례는 좀 직접적으로 밀접한 행위를 도와줘야 돼. 정범의 실행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도와줘야 되는데 예전 판례를 그냥 써놨어요. 그 다음에 2번. 갑의 이러한 접근 매체 전달 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 물질적 방조고 실제 이놈들이 이걸 이용해서 사기 범행에 나갔다면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범이 실행이 나가기 전에 방조를 하죠. 그리고 실제 정범이 실행이 나가면 방조가 성립이 되는데 3번 봐봐요. 갑이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이것도 당연히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는 행위. 그러니까 실제 전달 행위까지 했으면 요 부분은 여러분 사기죄 공동정범이야. 공동정범.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 그냥 전달책 역할을 승낙했으면 이 순간 바로 이제 무형적 정신적 방조도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4번에서 갑이 전달책으로서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종범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사기 종범은 이미 첫 번째 뭐였어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적을 알면서 유령법인 설립,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접근 매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나서 이놈들이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쳤으면 그 순간 이미 방조는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예 보이스피싱에서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실행위까지 하면 이거는 공동정범이에요, 여러분.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을 했다면 이 정도는 무형적 정적 방조겠지만 실제 맡은 바 역할 분담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동정범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설령 이제 공동정범 말고 방조만 따지더라도 방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 이 접근 매체를 넘겨준 때 그때부터 이제 방조는 있었던 걸 보시면 돼요. 4번은 틀렸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죄수. 이것도 여러분 평상시에 정리를 안 했으면 조금 헷갈렸을 문제가 디귿 리을에 나와요. 뭐 기억 리을은 여러분이 몰랐을 일이 없고 죄수 관련해서 옳은 건 몇 개냐? 강도잖아. 강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 폭행을 가했어요. 강도와 공직방은 이때는 실경이죠. 실경.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게 절도가죠. 절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 폭행을 가하면 그때는 준강도와 공직방이 상경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미 강도라서 실경. 그 다음 니은은 뭐예요? 우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그 죄수 문제잖아요. 자, 어떻게 돼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보다 더 클 때만 상경이잖아. 그 상경된 게 두 개가 있죠. 뭐죠? 현건방치사와 강도살인. 현건방치사와 존속살해. 이거 강도살인 얘기잖아. 그래서 강도살인과 현건방치사 나오죠. 둘은 상경입니다. 상경. 실경이 아니라 상경. 그 다음 이제 디귿 리을이 비교인데 제가 이거 최신 판례 하면서 이거 비교했었어요. 비교하면서 자 조폭이 이 조폭을 떠나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했어요. 뭐 하려고? 그거에 따른 활동을 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제 내에서 구성, 가입, 활동은 포괄일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범죄단체 구성, 가입제 또는 구성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서 활동까지 하면 실경이 아니라 포괄일죄예요. 하지만 이놈이 쉽게 해서 이제 범죄단체에 가입을 하고 이놈들이 목적한 특정 범죄를 했어요. 특정한 범죄를 해서 저질렀다고. 요거는 별개예요. 실경입니다. 실경. 그래서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처법 위반, 단체 등의 공동강요 등의 개별 범행과 범행과 동법 위반, 단체 등 활동죄는 전혀 달라요.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상 한계기로 평가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보호법익 같은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실체적 경합으로 가게 됩니다. 실경. 그래서 디귿 리을 요거를 좀 잘 알아셨어야 돼. 근데 또 개수론 해가지고 조금 어려웠어. 죄수론 이 부분이 난이도가 최소 중상 정도 된 문제였다. 그 정도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이었고 이제 강론 갑니다. 14번에서 가장 적절한 거 1번. 자, 우리 동시범 263조 동시범 특례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 대해서 판례는
확대 적용하죠. 네 가지. 폭행치상, 상해. 이건 이견이 없어요. 근데 판례는 폭행치사와 상해치사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동시범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출 아니야. 판례는 이것까지 적용을 해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직방해 폭행은 광의의 폭행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직간접 유형력 행사하면 돼. 사람의 신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유하지 않으며 추상적 위헌범으로 그렇죠. 직무집행 방해 결과 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단순 공직방과 위계 공직방 비교하라고. 위계 공직방은 방해 의사도 필요하고 방해 결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 공직방은 방해 의사도 필요 없고 방해 결과도 필요 없어요. 2번이 맞네요. 그 다음 3번. 에이 틀렸지. 여러분 아무리 뭐 준비행위더라도 실질적 위험성은 있어야지. 예비죄로 처벌하려면. 그래서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이거는 불충분해요.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서 갑이 상습으로 애를 폭행. 요것도 이제 유명한 판례죠. 어머니가 이제 자기 때린 거 요거까지 이제 상습에 들어가 버리면 상습 존속 폭행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파서 탄원하고 내가 애를 잘못 키운 거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항소심까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에 대한 폭행은 상습으로 보내고 엄마에 대한 폭행은 단순 폭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존속 폭행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데 상습이 들어가면 아니거든. 근데 우리 대법원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엄마는 사람 아니냐 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상습, 존속, 폭행, 포괄일죄로 처벌했던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쭉 보면 두 번째 줄에서 갑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 저지른 습벽이고 이러한 습벽에 단순 폭행, 존속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폭행, 존속 폭행의 각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상습, 존속, 폭행, 일죄로 처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례 아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2번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도 이제 교묘하게 바꿨고 그랬는데 결과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자, 계속해서 15번 과실치사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치? 4번도 맨날 나왔죠. 여러분 자기 건물 임대했다고 그냥 업무상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 사례 유명한 사례였었죠. 그래서 3층, 4층 가설된 뭐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단지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2층을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업무는 아니에요. 우리가 업무라는 것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할 의사로 행하는 사무여야 되거든. 근데 단순히 소유자로서 임대한 거에 계속 반복할 의사로 행하는 사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가 아니라고 했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나왔네. 신뢰원칙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무단 항상 재채기는 2번이 나와야지.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고 발생시켰습니다. 자, 근데 여기선 뭐가 있었대? 아이고, 이미 사고 운전자 뭐 했습니까? 보행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봤네. 그래서 보행자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 급제동한 조치를 취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대요. 이러면 다시 실내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운전자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실내원칙이 적용되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및 뭐 이런 경우에 과실 자체가 부정되는데 이거는 아니죠. 상대방이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사례네요. 자, 그다음 3번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합니다. 병원의 야간 당직 운영 체계상 당직 의사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 에이. 이거는 물론 이제 둘 다 당직이긴 하지만 당연히 당직 의사가 매번 환자를 다 하라는 건 아니죠. 당직 간호사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상 조치 있으면 바로 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사한테는 과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틀린 사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이 바로 뭐예요? 이게 뭡니까? 신뢰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분업관계가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 대해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한 경우라도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써있죠.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 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했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거 풀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풀었는데 이것도 3번, 4번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구나. 3번, 4번에서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긴 하네요. 자, 계속하시고 16번 이제
또 개인적 법익이죠. 이제 협박 묶어놨는데 여러분 제가 협박죄 미수 있다 그랬잖아. 미수 폭행에는 미수가 없는데 협박에는 미수가 있어. 그리고 미수는 도지인. 그래서 써있죠. 그래서 협박자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라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바꿔놨고, 그래서 미수처벌 규정은 도진, 해악고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했는데 지각하지 못한 경우,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서 도지인입니다. 도달, 지각, 인식 못한 경우. 네. 자, 그다음 체포. 제가 그랬잖아요. 체포죄 관련해서 근저의 판례가 한 2개가 나오는 바람에 체포죄 계속 묻는다고. 계속범이에요. 그리고 봅시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 원칙적으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기수가 되려면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신체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그쳤대요. 무슨 무죄야. 체포 미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체포가 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포 미수 이런 거 구분해가지고 꼭 좀 알으라고 했더니 나왔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강간죄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에 수반한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되면 상경이죠. 상경이 되지만, 만약에 감금이 끝난, 그쵸? 감금이 수단이 안 되면 뭐 별개면 이제 실형이 되겠죠. 여기서 그냥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수 없고, 당연히 상경 처리한 그런 겁니다. 수단이 됐었을 때. 4번 최신 판례 냈었네. 최신 판례. 제가 이제 권리행사방해죄 하면서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권리행사방에서도 폭행 협박으로 뭘 해야 돼요? 권리행사를 방해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사람에게 폭행을 한 적이 없어. 여기서도 광의의 폭행이라서 최소한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차 없는 주차장 앞에다 자기 차 세워놔가지고 주차장에 전출입을 못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판례가 밑에 2번째 줄, A를 폭행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해서 권리행사 방해 부정한 사례. 제가 이거랑 차 앞뒤 막아가지고 10몇 시간 동안 못 움직이게 가는 송계랑 구별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가 이렇게 나왔네요.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강간과 추행해제 적절한 거 1번. 준강제추행죄,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호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렇죠, 적극적인 게 아니지. 그래서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 2번 카메라 등용 촬영이 또 나왔네. 자, 보시니까 앵글에 피사체가 들어왔나를 봐봐요.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2번째 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보겠다. 이건 실행이 착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란 것으로 착수한 것이다? 아니에요. 최소한 피사체가 카메라 앵글에 들어가긴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강조했던 게 나왔던 거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서도 유포 관련해서 공연, 전시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도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만 두면 돼요. 그래서 4번째 줄에 따라서 촬영물 등의 공연,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전시하는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립을 하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자, 여러분들 강제추행에서 추행하고 음란성, 뒤에 가서 이제 뭐 음란물 그 있잖아. 그쪽에 했을 때 음란성 판단할 때는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추행에서도 어쩌고 나오는데 3번째 줄,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 없어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추행하고 음란성 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뒷부분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 없다는 거. 추행, 음란 같이 외워두세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질문이 된가, 적절한 거 찾기였었죠. 자, 그 다음 18번 명예에 관한 죄,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사실적시 내용이 개인에 대한 사항이라도 공공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죠, 사회적 관심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인의 이익이나 특정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310조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오로지 막 국가나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명예훼손, 모욕 둘 다 공연성이죠. 전파 가능성 이유로. 자, 근데 당연히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인식뿐 아니라 의사도 필요하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이게 미필적 고의죠. 오케이. 그다음 3번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 압축, 표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그렇죠. 이게 설령 뭐 어떤 모욕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게 되죠. 그 다음 4번 이것도 최신 판례 때 얘기했었는데 유튜브 그거 하면서 얼굴 개 영상을 붙여놓은 거 의외로 이거는 구성 요건 자체를 부정했었어요. 모욕죄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 딱 나오길래 수업 듣는 사람 맞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 얼굴을 합성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전체적 내용을 살펴볼 때 이거는 해학적으로 한 것에 불과해요.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서 모욕적 표현, 구성 요건의 해당성을 부정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애초에 이제 모욕죄의 구성 해당성이 부정되는지 모욕죄의 구성력에 해당하는데 위법성만 조각되는지 이런 것들 기억하라 그랬더니 이제 이게 쉽게 좀 나왔네요. 다행이네. 그 다음에 19번 사생활의 평온 뭐 이런 쪽 이제 협박부터 하나 나왔구나. 자, 이것도 최신 판례였잖아요. 그냥 세 번째 줄 보면 지금 이제 회사가 개판됐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인 A의 경영 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갑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표를 만나서 죄송한데 그냥 사임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안서를 쓴 거야. 그런 이유를 적어서. 협박 아니에요. 이거는 해악 고지라든 고의도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설령 협박에 당한 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된 그런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괜히 또 위법성 조각만 외웠으면 협박에 해당 뭐 이렇게 해서 협박에 해당을 하고 위법성이 조각됐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요. 설령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박에 해당한다 해서 이제 이걸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해놨네. 그러니까 좀 헷갈렸겠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네, 어차피 3번에서 손을 들었으니까 최신 판례로서 자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 제가 이것도 최신 판례 하면서 저도 처음 듣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객체 쭉 가셔 세 번째 줄 인터넷 계정 등에 접속하는 과정에 입력하는 아이디 비번도 특정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할 수 없다 했는데 아니야 아이디와 비번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되긴 돼요. 다만 3번에서 나온 것처럼 봉함기타 비밀장치 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보시면 3번에서 자, 첫 번째 줄 끝에 이 내용 탐지, 봉함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더라도 써있죠. 봉함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였었어요. 이제 아이디 비번을 알아내려고 그랬는데 자동으로 떠 있는 거야. 자동 로그인. 그래가지고 그냥 딱 보니까 아이디 비번을 알았어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대한데 안 된다는 거였어요. 객체에서 탈락. 최신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이제 우리 주거침입 관련해서 바뀐 내용을 제대로 아느냐. 실제 판례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었을 때 이런 판례 사안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상 평온을 해쳤느냐 객관적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TV를 설치한 등 달리 A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갑의 출입이 실제로는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 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몰카 같은 걸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건 범죄 목적 들어갔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최신 전압 판례 그 결과를 알고 있냐 결론을 알고 있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이런 사례화 시켜서 좀 잘 내는 문제입니다. 평온이 깨지는 객관적 외형적 상태가 아니었다면 범죄 목적 출입했더라도 주거침입 안 된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총평위에서 쭉 빨리 풀 때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몇 개 보이네.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에도 2번, 3번이 이제 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 최신 판례를 제대로 알았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동영 모의고사에서 이걸 다 달았었고 최신 판례 때도 했었고. 자, 20번 갑시다. 옳지 않은 거. 기억. 참 얘도 제가 뭐 기본 강의하고 그럴 때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상 배임은 최소한 사무처리 자치, 업무상 재산상 사무처리 자치 있어야 돼. 근데 이미 퇴사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 뒤에는 이미 빼온,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단 반출했거나 정당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에 반출해내지 않으면 여기서 업무상 배임은 된 거고 그 뒤에 이 빼온 영업상 주유자산이나 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겼더라도 이 뒤에는 배임죄 사무처리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기억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면 더 이상 업무상 배임의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퇴사한 회사 직원이 반환 폐기하지 않은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의 유출을 스스로 이익을 이용하더라도 유출 내지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상 배임을 구성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퇴사한 후에는 나머지 것은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퇴사한 뒤에는. 그 다음에 니은 자, 쭉 가시는데 이것도 최신 판례. 이거 선생님 지갑 맞나요? 아, 예. 자, 우리가 PC방 당구점처럼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데서는 다른 손님이 놓고 갔었을 때 관리자의 새로운 점유가 창설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도요, 주인에게 여기 뭐였어요? 매장 주인에게 점유권이 창설되는 거야. 그런데 기망한 거잖아.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 맞느냐? 짐을 받자 내 것이 맞다. 교부받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맞죠? 네, 여기서는 사실 커피숍 아니었었나? 드라이버. 사실은 좀 바꿔놓은 것 같네. 자, 그 다음 디귿.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 손해 발생. 별개 구성 요건이죠. 우리가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업무상 재산상 사무처리자 임무위반이 재산상 손해 그 다음에 자기 제3자 이익 취득 이렇게 돼 있거든. 각각 개별적 구성 요건이에요. 그래서 임무위반과 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돼야지만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그 다음 요것도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작년 12월 29일인가 되는 판례인데 사실관계는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했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불법 영득의사 그것만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판결료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촥 내놨더라고. 판결료지 2번에 있어 길게 돼 있는 그거를 내놨던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불법 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가 그 권리자같이 이용 처분하는 의사인데 어쨌든 뭔가 물건을 그러니까 뭐 보관자가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득의사가 인정이 안 되죠.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그 문제예요. 그래서 주류 회사 이사인 갑은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에 A의 착오로 위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470만 원을 보관하게 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착오 송금도 신은치상 보관관계가 인정이 되죠. 이후 A로부터 해당 금원에 착오 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갑 본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인 8,310원을 1,100만 8,310원을 임의로 상계정상 반환을 거부했다면 설령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상계권 행사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더라도 횡령이 성립한다. 아니요. 여기서는 거부에 반환 거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그런 사례. 근데 요 부분 저도 최신 판례 때 요거를 사실관계를 안 보여줬어 가지고 딱 나왔을 때 젠장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다 또 개수를 내는 거야. 그래서 20번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리을 하나 때문에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평상시에 좀 공부 좀 잘했던 사람이면 잘 맞췄을 건데 시험장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많이 틀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번의 리을 요걸 낼 줄은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안 가르친 것 중에 사실상 나온 거야. 최송 하여튼 20번의 리을 요거는 이제 상계권 행사 의사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 사례에서는요. 얘가 이제 민사소송도 제기했어서 민사소송 분쟁 중이었거든요.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이가 인정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좀 어려웠어. 20번은. 자, 계속해서 21번도 좀 볼게요. 재단죄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너무 많이 강조했지. 사기죄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도급계약이나 물품금의 조달 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니까 바로 기망에 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건 여러분 문화재 수리 이런 데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문화재 수리 이 낙찰을 받기 위한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낙찰 계약을 체결했다는 자체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서 요청했던 기간 내 제대로 공사를 할 수도 없음에도 그런 것을 이제 속이고 했다면 그때는 사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단순히 그 규정 위반한 것 자체만은 사기가 아니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 카드를 갈취했어. 여러분 갈취나 편취는 피해자의 하자인 의사지만 그의 의사에 기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카드를 갖고 가서 현금 지급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현금카드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따로 현금 인출에 대해서 절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포괄하여
현금카드까지 포함해서 공갈제 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현금카드 갈증행위와 분리 따로 절도가 되는 건 아니죠. 현금이 출행이 포괄해서 공갈제 일제입니다. 3번은 옛날부터 유명한 거죠. 자동차 절도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위반, 보호법익이 달라요. 개인적 법익 대 사회적 법익이라서 절대 불사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경. 자, 그 다음 절도범인으로부터 이거 틀린 사람 없겠지. 작물보관죄가 성립할 때는 뒤에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답은 4번. 불가벌적 사후행위야. 뒤에 횡령은 불사행. 그 다음에 21번 좀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요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좀 섞어놨던데 잘 따라와 봐봐요. 적절한 거. 1번. 갑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유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서 약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을에게 A가 거주한 곳에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 변경 지시, 이에 따라 을이 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갑에게는 권리행사방해 교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비밀번호 변경한 것 자체가 여러분 권리행사방해가 되려면 취은손이야. 취은손, 취거, 은닉, 손괴 이런 건데 여기서 비밀번호 변경을 취은손 중에 어디다 넣을지 설령 손괴 넣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 주체는 누구만 되죠? 소유자만 가능해요. 소유자만. 아들놈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소유자 아닌 즉 정범적격 없는 을을 이용해서 권리행사방해 교사가 될 수 있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권리행사방해 교사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정범인 을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범 종속성상 우린 최소한 정범이 고의범의 구성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인정이 돼야지 교사가 가능하죠. 제한적 종소형식상.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사례야. 그래서 케이스를 잘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래 비밀번호 변경한 것 자체를 취거, 은닉, 손괴 중에 어디다 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취은손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을은 정범적격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교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 갑이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을 방해. 이 판에도 제가 좀 특이하다 그랬잖아. 남의 땅에다 건물 지어버린 거예요. 손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손괴라는 것은 어떤 뭐 이용 상태 자체를 뭐 변경시키거나 손괴하거나 뭐 기타 방법 효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 자체 효용을 해야 한 건 아니에요. 효용을 해야 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판례가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 수익하는 행위로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용 가치만 영득했지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가뱅이는 재물 손괴는 아니다 했던 그런 판례.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 하면서 희한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던 그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제가 하면서 이 판례 말이여 막걸리여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했을 뿐이고 그 결과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손괴는 아니다. 희한하게 판결을 내렸다 했죠. 손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건물의 임차인인 갑이 임대인 A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B에게 양도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뭐예요? 채권 양도. 채권 양도했었을 때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한 보관자지 더 이상 인정 안 돼요. 그래서 A로부터 남아있던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적 용도로 썼더라도 더 이상 횡령이 안 되는 거. 채권 양도 관련해서. 근데 설령 1, 2번을 몰랐더라도 뭐 3번은 여러분 당연히 아셨을 건데 전압 판례니까 1, 2번을 잘 몰랐더라도 4번이 저요 하고 손을 들어주잖아요. PC방산에 2만 원 찾아오라 했대 5만 원 찾아서 2만 원만 주고 3만 원 먹은 거. 우리 판례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해 컴사기를 인정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22번도 난이도가 상인데 하면서 막 하려고 그랬더니 4번에서 저요 하고 손을 들어가지고 에이 난이도 하 이렇게 변하게 돼요.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좀 지어낸 문제를 좀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4번이 느닷없이 답이 돼서 당황스러웠네요. 23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문서죄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자, 공전자기록 등 불식이제. 자, 우리가 공전자기록 등 불식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공정서 뭐 불식이제랑 같은 건데요. 사인의 신고에서 이게 기재가 돼야 되거든. 사인의 신고에서 허위사실 등이 기재돼야 되는데 여기 세 번째 줄이 있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바쳤어요. 본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촉탁에서 된 것은 사인의 신고에서 그대로 기재가 된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문서 행사 상대방이 자격 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작성자가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 모용한 사문서 작성의 범위와 행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알았던 뭐든 만약에 제가 지금 윌비스 학원 원장이 아니야. 근데 제가 원장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어요. 행사할 목적으로. 그럼 된 거예요. 상대방의 직원이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럴 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격 모형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 주신 판례였고요. 그래서 답 2번이네 바로.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문서 위주의 간접 정범이잖아요. 보시면 명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달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도 기망자는 명인을 이용하여 서명 달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 위주의 정확히는 간접 정범이 되는 겁니다. 사문서 위주가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그죠? 우리가 행사 뭡니까? 부정 행사가 되려면 최소한 객체가 사용 권한자와 목적이 특정된 문서여야 되고, 그다음 행위태양이 권한 없는 자의 특정 용도 내 사용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용도 외 사용해야 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 성립 발전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였을까? 국가 유공자증. 최신 판례에서 국가 유공자증을 신분증 대신해서 제출했던 사례 남의 거. 그래서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이라서 부정행사가 부정됐던 판례죠. 자, 좀 쉬었다가 24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보도록 합니다. 24번 문제부터 봅시다. 국가적 법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직무유기죄가 나왔는데요. 여기도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 이런 거 고의가 없어요. 그래서 직무유기가 안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자기법 4개, 범인도피, 증거인멸, 위계공직방, 그 다음에 허위공사 작성 동행사, 요놈하고 직무유기죄 관계죠. 자, 뭐가 성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법만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가 겹쳤을 때는 범인도피만 성립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건 중요하니까 좀 쓸까? 그래서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위계공직방, 허공작 동행사, 허위공서 작성 동행사입니다. 요 놈하고요. 이 직무유기죄 이게 겹쳤을 때 얘가 이제 자기범이죠. 자기범이고 여기 이제 부진정 부자기범이에요. 부진정 부자기범. 뭐 기본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 자기범만 성립해. 자기범만. 근데 이제 예외가 이제 허위공서 작성 동행사죄, 허위공서 작성 동행사와 직무유기 관계가 하나 있는데 농지불법 전용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불법 전용 사건에서는 허위공서 작성 동행사와 직무유기가 실경입니다. 그것 빼고는 다 자기범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범인도피지만 성립. 그다음 3번.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렇죠, 이었던 자도 포함돼요. 자, 누설한 것을 구성요건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법령이 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이 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이 한정된다? 아니야. 우리 판례가 신기하게 비밀을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으로 얘기해요. 실질비성.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법령이 하여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비밀로 봐버려요. 이것도 예전부터 좀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 그 다음에 통고처분이나 고발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권한자에게 통고처분 고발 조치를 건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이제 직무를 소홀히 한 거지 직무유기가 될 수는 없죠. 넘어가시고. 자, 25번 뇌물죄입니다. 옳지 않은 거. 기억 모르는 사람은 없죠. 원래 임용 당시부터 무효였더라도 공무원인 줄 알고 10수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외형 이론을 통해서 우리 판례가 결론적으로 뇌물수수의 주체 인정했던 그런 사례죠. 그래서 1번 기억은 잘 아실 것이고요. 뇌물수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님, 타인을 기망 뇌물을 수수합니다. 자, 이것도 죄수에서 잘 나오죠. 뇌물수수와 사기는 상상적 경합입니다. 상경.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두 문자가 있어. 그래서 공명석사 관절 수사공사 할 때 수사가 수레와
사기거든요. 수레와 사기 또는 수레와 공갈 이런 것 등이 상경입니다. 상경, 실경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이건 평상시 외워놨어야 돼. 그 다음 디귿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여러분 빙자라는 것은 직무집행 의사 없이란 뜻이에요. 직무집행 의사 없이 이런 뜻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갈취했습니다. 이러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상대방도 공갈의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 성립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내놔서 예전에 패턴이에요. 요새는 이게 빙자란 말을 해서 내게 되면 이게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무집행 의사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애매한 표현이라서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근자에 이렇게 낸 적이 없는데 출제자 한번 만나서 혼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참 이게 직무집행 의사 없이 이런 뜻입니다. 다행히 개수가 아니어서 망정이지. 이거 개수로 냈으면 우리 괴로웠을 거야.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뭐 속어로 가야지. 일단은 옳지 않은 거에서 기억은 맞으니까 제끼고, 그래서 기억 들어간 걸 제끼면 이제 2, 3, 4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니은은 무조건 이제 틀렸으니까 니은 들어간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니은 디귿이냐 니은 리을이냐인데, 리을 봐봐요. 알선수레에서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야지 사적 친분은 포함 안 시켜요. 그래서 친구, 친족 관계든 사적 관계를 이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만 되면 되지만 사적 관계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리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리을입니다. 이건 니은 디귿 리을 넣어놨으면 이제 더 복잡할 뻔했는데 다행히 적당히 내놨네. 근데 이 표현 안 돼. 저도 옛날에 기출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냈다가 수험생들이 선생님 어쩌고 해서 그때부터 안 냈거든. 이걸 이렇게 내고 그래. 예전에 이런 식 낸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딱 문제 보면서 이랬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칙. 자, 넘어가시고 26번.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불법 체류를 이유로 강제 출국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 입국사증을 발부받습니다. 자, 이 순간 여러분 위계 공직방이에요. 그 뒤에 가서 우리나라에 뭐 들어왔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입국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 허가 신청서까지 제출한 경우 출원인의 적극적 위계에 의해 사증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었던 것으로 위계공직방 당연히 성립하고, 뒤에 귀화 허가가 이루어졌건 어쨌건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미 적극적 기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계공직방은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맞는 거죠. 귀화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위치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그냥 어디에서 위계공직방이에요? 입국 사증을 발부받은 그 순간, 그리고 또 입국에서 이 귀화허가 신청서까지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고 이런 부분, 이런 것 등이 다 입국 사증 받고 외국 등록증 발급받은 거예요. 위계공직방입니다. 그 다음 2번. 여러분 위계공직방에서 위계는 사람에 대한 위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 이게 이제 어쨌든 매직 쉐이퍼일 거야.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데 매직 쉐이퍼라는 게 있어. 그래서 번호판에 쫙 뿌려가지고 카메라가 못 찍는 것 뿐이에요. 사람에 대한 위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위계공직방 아니라고 했던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그래요. 3번이 대표적으로 소변 바꿔치기, 혈액 바꿔치기 요 정도 돼야지 적극적 기망을 통해서 위계 공직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 공직방 되는 거예요. 마약범죄 피해자가 남의 소변 바꿔치기 한 거. 그리고 4번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위장자수잖아. 피의자 참고인 아닌 자가 자발적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의 허위사실 진술, 이게 위장자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장자수는 범인은 익도피는 되지만 위계공직방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위계공직방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립한다 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위장자수는 범인은 익도피는 되지만 위계공직방은 안 된다. 외우십시오. 자, 27번 갑시다. 역시 국가적 법이 옳은 거. 1번 위증죄는 법률에서 선사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한 진술한 때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 진술의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공수를 할 수 없으나,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으면 위증 아니지. 그래서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법률적 평가나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위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허위 공술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소 오류나 모순이 따라서 위증이 돼? 그럴 리가 없죠. 틀린 질문이고요. 그 다음 니은. 여기서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 죄가 안 되지. 그래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웠나 보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될 자료를 인멸했는데 다른 공범자 것도 인멸했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다른 공범자 증거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 인멸이 아닙니다. 디귿도 마찬가지.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케 하는 게 다른 공범자 증인을 도피케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도피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같은 취지고요.
그 다음에 리을. 자, 원래 우리가 증거 위조죄 등에서 증거는 비진술 증거만 들어가. 근데 유독 예외가 요거라 그랬잖아요.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 사건 등에 관하여 이 부분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를 내용한 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증거 위조가 된다고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진술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야, 요게 드디어 나왔어요, 리얼이. 그 다음에 미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징계 적정 행사를 주된 보복이라고 개인의 부당처벌 징계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고 있죠. 결론. 무고죄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닙니다. 승낙무고 처벌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래서 27번에서 아마 기억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리을은 판례를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난이도가 약간 있었던 판례네요. 문제였고. 자, 28번 갑시다. 여기서도 형사소송법이죠. 28번을 자, 제가 이제 뭐 했어요? 이제 수사준칙은 지난번부터 좀 안 나왔었어. 수사준칙은 지난번부터 좀 안 나왔는데 우리 쪽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게 최소한 형사소송법에 있는 각종 이제 사후 통제 방안.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시정조치 요구를 한다거나, 또 뭐죠? 이제 보완수사 요청, 송치 결정한 거나, 또 이제 공수기기 유지 여부 결정을 위해서 이제 송치 결정한 것 중에서 또 이제 영장 신청한 거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관할의 경합도 아니라 수사의 경합도 있었어. 수사의 경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한가 정도는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자, 1번부터 갑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이게 송치 결정이죠. 245조의 5, 1호입니다. 1호, 1항 1호. 그 다음, 그리고 불송치 결정,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 아니야. 여러분, 불송치 결정죄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해서 보내요. 그리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불송치 결정에서 보냈더라도 검사가 딱 보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 판단되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요. 여기도. 그래서 근데 1번이 너무 쉬웠어요. 다음 2번. 검사는 사경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경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게 이제 수사의 경합이에요. 197조의 4에서 이제 규정돼 있는데, 송치 요구를 받은 사경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의 경합 197조의 4, 1항, 2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검사는 사경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아까 이게 재수사 요청이죠. 위법 부당한 때는 그 이유를 문서로, 이거 우리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예전에 문서 또는 구술로 해서 틀리게 냈었는데 이번엔 문서로 해서 제대로 됐네. 문서로 명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어. 이제 또 불송치 결정을 하면 다시 재수사 요청을 못 하고요. 검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죠. 송치 해달라고 할 수는 있죠. 그 다음 4번. 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적으로 인정되는데, 그죠? 자, 이게 검찰청법이 간만에 나왔어. 부경으로 줄여놨잖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청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원래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우리 경찰 공무원 그리고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죠. 근데 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그래요. 야, 간만에 이걸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준칙은 그만 낼 때 됐나 봐.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데, 그래도 수사준칙 준비는 하셔야 돼. 다음번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쭉 대놨고, 아직 안 나온 게 우리한테 이제 뭐 시정조치 요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빠져 있네요. 그리고 이의신청 이런 것도 좀 빠져 있고요. 경찰서장한테 하는 이의신청 이런 거. 자, 그래서 계속 갑시다. 29번 압수수색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영장은 반드시 제시, 이 조문이에요, 조문. 제가 그랬잖아. 이거 반드시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제시하고 처분을 받은 자 피의자면 4번을 교부해야 돼요. 그래서 준항고 위법, 준항고 등 피압자의 불복 신청의 기회를 실적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2번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자, 제가 그 영장이한 체포하고 구속영장, 그래서 영장이한 체포와 구속 시에는요 긴급 집행이 허용되지만 압수수색 검증 때는 긴급 집행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한 때 피의자에서 공소 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안 돼요. 긴급 집행은 압수수색에서는 없습니다. 답 2번. 오랜만에 이런 게 나왔어. 그 다음에 3번. 압수수색 영장 통지의 예외 사유는 급속을 요한 때라면, 그쵸? 알려주면 증거 은닉, 한 염려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4번.
원본을 제시하라 그랬잖아. 근데 팩스로 보냈다니까요. 팩스로 영장 사본 송신하고 원본 제시하지 않았대요. 또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도 작성하지 않았대. 다 미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적법 절차 원칙의 실적 내용을 침해한 게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30번 체포 옳지 않은 거 기억 이것도 최신 판례를 좀 내놨군요. 원래 성폭력 범죄 때문에 자 긴급 집행을 한 거야.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우연히 맞닥뜨렸거든. 그래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 절차에 착수했으나 피의자가 흥분,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해서 이제 특수공직방 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했어요. 아까 긴급 집행하다가 잡았었잖아. 그랬을 때 이제 데려왔었을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되냐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랬던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미 특수공직방 치상으로 현행범 체포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체포영장 긴급 집행은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따로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최신 판례를 풀었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체포건 구속이건 행위 당시, 체포 당시, 구속 당시 기초로 판단하지 사후에 밝혀진 사정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써 있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고 재량의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현재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우리가 긴급 체포했다가 풀어주면 당연히 사경 검사한테 즉시 보고하고 검사도 30일 내 법원에 통지해야 돼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석방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내 서면으로 이거 긴급 체포된 자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입니다. 30일 내 서면 통지 법원에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리얼에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검사 사경이 아닌 이에 현행범 체포했을 때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인도된 경우 인도받은 때부터죠. 체포한 때부터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이 되죠. 48시간은 너무 쉽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얼. 최신 판례하고 옛날부터 알고 있던 조문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답은 기억, 리얼. 1번. 자, 31번입니다. 아이고,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우리가 수사의 종결 파트 쪽에서 인식이 되는데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제가 맨날 박스로 비교하면서 외우려고 했던 그 내용이 나왔죠. 자, 1번 보시면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 전까지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소제기 이후에도 1심, 1회 공판기 전에 하나 허용되지만 재심 청구에서는 안 됩니다. 재심에서는 안 돼요. 제1회 공판기 전까지만 되기 때문에 이미 유죄 확정 한번 돼가지고 된 재심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 2번 증인신문 청구군요. 증인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 사실이 존재해야 되는데 피의 사실은 당연하죠. 이것도 수사상 증거보전 이거 강제거든요. 강제. 그래서 내심의 혐의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고소고발 자수를 받는 등 수사 대상을 삼고 있음을 외부로 표현한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요 판은 아마 여러분 요 지문은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뭐 등장을 했던 지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피의 사실은 내심의 혐의만으로는 존재한다 할 수 없고 고소고발 자수를 받는 등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로 표현한 때 비로소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거 몰라도 세모치고 가는 거지. 자, 가보세요. 3번.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피의자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은 안 되지만 맨날 나오는 거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 공범관계는 공동 피고인을 증인 신문은 가능합니다. 증인으로는. 그 다음 4번이 답이잖아요. 자, 증거보전 청구 결과물은 이 판사소속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잖아. 그래서 판사 허가를 받아서 열람사가 가능하지만 221조 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 결과물은 증인신문 조서는 검사가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람사가 안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221조의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는 증인신문은 법원이 보관이 아니라 검사가 보관하고요. 열람사가 안 돼. 그래서 답 4번. 봐요. 2번 잘 몰라도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워두시고. 자, 32번 구속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네요. 자, 보면 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유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법원은 재구속할 때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이런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이건 수사기관만 제한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8조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208조 규정 좀 써주든가. 이게 뭐냐면 수사기관 재구속할 때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필요하다니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통상은 이런 걸 좀 써주는데 여기서는 너무 정없이 208조 규정 이런 거 써놓고 내용을 써주지도 않았어. 여러분 보면 이번 지문이요 되게 전체적으로 좀 길어요. 딴 때보다 되게 길게 냈거든.
그런데 이 자간을 무지하게 줄여가면서 상당히 압축을 해놨어요. 실제 이거 예전 지문보다 전체적으로 좀 길어졌어요. 길어져가지고 문제 자체도 지금 총 몇 페이지예요? 쭉 가서 보시면은 11페이지잖아. 상당히 길. 옛날에는 우리 11페이지는커녕 한 7, 8 몇 페이지였어. 예전에 지금 막 20문제씩 나올 때. 그래서 보통 형법 4페이지, 막 형소 4페이지 막 그랬거든. 예, 근데 이제 둘이 합쳐서 11페이지니까 상당히 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간도 되게 줄여놨어요, 여러분. 길이도 줄고. 그래서 실제 이거 널널하게 하면 10한 2페이지 정도 분량은 최소 2, 3페이지 나올 거야. 그래서 상당히 좀 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아마 208조를 안 써주고 갔네. 자, 2번입니다. 구속적 부심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아시다시피 구속적 부심 청구 기각결정 석방결정 둘 다 항고하지 못하는데 다만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명문 규정도 없고 또 피고인 보석에서 항고가 허용되는 것과의 균형상 인정을 하죠. 그래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만큼은 항고를 인정합니다. 나머지 이제 적부심 기각결정 석방결정 원래 항고가 안 되지만 3번 틀린 사람은 진짜 안 되죠, 여러분. 집업판사, 수임판사, 구속기간 연장 허가 제한 결정 이게 구속영장 기각결정하고 똑같아요. 항고, 재항고 대상 안 됩니다. 항고, 준항고 대상 안 돼요. 틀렸습니다. 3번은 맨날 이제 기각결정만 내다가 연장 허가 결정 기각을 내놨는데 설마 틀렸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틀린 사람은 또 틀렸겠지만 시험장이라 보니까 평상시 안 틀린 거 틀릴 수 있긴 하죠. 3번 너무 쉽게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우리는 사건 단위설이잖아. 그래서 구속영장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시된 범죄 사실만 미칩니다. 그래서 그 구속기간 만료될 무렵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했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자, 33번 봐요. 전자정보 압수수색 나왔죠? 독립문제로. 기억.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이게 제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고 디귿 이게 비교 판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판례가 기억이야 기억. 예전이 아니라 그 최신 판례가 기억이고 디귿이 예전 판례예요. 예전 판례 이걸 두 개를 나란히 내놨는데 이게 폐기된 거 아니라 그랬잖아. 디귿 판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최신 판례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되죠. 디귿부터 볼까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받은 압수수색영장 그래서 아이디 비번을 적법하게 취득해서 로그인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적법 접속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만 허용되지만 원격 저장 매체가 국외에 있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만 돼 있으면 국외 서버가 있더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메일 접근 권한에 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예전 판례인데 괜찮습니다. 로그인해서 이 정보처리 장치로 로그인해서 해외 서버에 있는 이메일에 접속한 다음에 그 이메일을 이 컴퓨터 정보처리 장치에 현출시키거나 여기다 복제해서 출력하는 거 해서 괜찮다고 했어요. 다운해서 출력하는 거. 니은도 가봅시다. 이건 이제 종군당 사건부터 있었던 건데 희한한 얘기를 써서 우리를 현혹시켰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 하고 새로운 영장 발부 받아와야죠. 근데 여기는 뭐래요? 대법원은 우연한 유감 발견을 아직 못 들어봤잖아 우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별도의 영장 없이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은 리을. 자, 우리가 이제 통으로 갖고 온 거죠. 저장 매체 자체를 통으로 갖고 왔었을 때 얘기예요. 리을에서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법원의 영장 내용에 반하여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절대 못 써먹습니다.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거 따로 다른 증거로 절대 못 써먹어요. 사후에 영장 받았더라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미음.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죠.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아이디 비번을 이미 제공했어요. 이 정도면 이미 제출 압수죠. 그래서 임의로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적법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동생 이 사람의 동생한테 압수영장 받아가서 형 거를 압수했어. 이거는 위수증인데 이 형이 클라우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번을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 압수로서 가능했던 그런 판례죠. 오늘 수업을 좀 여러 개 했더니 기침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미음도 최신 판례로서 맞는 지문 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은요 따로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구성해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잘 외워두시고, 어쩐 일로 우리 21년 11월 18일 전압 판례 그거랑 22년 1월 27일 정경심 교수 사건 건 안 나왔네 이번에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34번 갑시다. 거증 책임. 이제 증거 파트가 나왔네요. 자,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므로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데, 이제 진정한 양심에서 앞뒤 다 빼놓고 이렇게 쫙쫙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병역법 위반에서 법 위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 예전에 이거 위법성 책임 조각서에서 틀리게 냈었는데 맞게 나왔고,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 이걸 바로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래서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 쉽게 해서 이제 얘가 소명 자료를 내겠죠. 피의자가 피고인 스스로가 소명 자료를 내면 그거를 입증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정 어쨌든 검사가 증명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번, 하여튼 뭐 1번은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 2번 진술 증거의 증언 인정 여부와 관련 임의성의 다툼이 있어요. 누가 입증해야 돼? 당연히 검사죠. 그래서 검사가 또 자증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자, 3번에서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어쨌든 그쵸, 피고인 측에서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 이거 허위가 아니다. 이때 제시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떼야죠. 사실은 이게 우리 병역법 위반 진정한 양심의 존재와 관련된 소명자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 3번이 공통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공연성 명예손죄 구성요건 요소죠. 당연히 검사가 입증해야 되고, 이게 자증이 아니야. 명예손죄에서 310조 명예손죄 위법성 조각사유가 피행위자가 입증하되 자증이지, 이거는 구성요건적 사실이라서 검사가 엄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검사가 증명해야 되고요. 이거는 자증이 아니라 엄증입니다. 엄증. 엄증. 당연히 구성요건적 사실인데요. 교묘하게 된 거예요. 틀렸고. 35번 위수증. 얘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실제 여러분 여기 있는 지문들이 우리 시험에 다 기출됐던 지문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판결 요지를 내잖아. 근데 여기 부분이요. 요거랑 또 자백 배제도 마찬가지야. 34번, 5번, 6번이 연달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결 요지를 낸 게 아니라 원래 판결 있죠. 판결 내용 중에 있는 지문을 갖다 끌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야 이제 옛날부터 이런 판례들을 많이 받고 이제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알던 내용인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런 거 물어본 것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5번, 36번은 둘 다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1번 사경이 215조 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당연히 영장주 위반이에요. 끝난 거죠. 위수증이에요, 위수증. 그러한 압수 직후 피고인으로 압수물에 대한 이미 제출 동의서를 작성받았고, 동의서를 작성받음에 강요 기망에 정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 이미 제출 법리에 따라 유죄증을 사용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영장주 위반해서요. 그리고 뒤늦게 이미 제출 동의서 받았더라도, 압수서 작성했더라도 독수 독가로 다 날아갑니다. 그 다음 2번. 이게 여러분 헷갈렸을걸? 잘 봐봐요. 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고, 사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한 도청 및 감청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통비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3자가 권한 없이 개인의 전자우편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 전자우편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한 것이 허용될 수 없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거 사인위증 문제예요, 사인위증.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 이 시장에 이메일을 갖다가 해킹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통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나온 판례 이게. 근데 그거를 안 내고 교묘하게 사인위증 문제도 아닌 것처럼 막 꾸며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비법 위반되면 형사사건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증거로 제출 못하겠는 걸 이렇게 착각하기를 바라고 된 문제예요.
그래서 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틀렸어. 이 질문은 전자우편 이미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통비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인유식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이 높다 그래서 증거 능력 인정했었어요. 증거 제출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 3번. 간만에 유류물을 냈네요. 여러분 이미 제출물 압수 때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합니다. 근데 유류물은 어떻게 될까? 아이 흘리고 간 거예요. 유류물이라니까. 이거 언제 쫓아가서 야야야야 저기 압수물 목록 좀 받아.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에 압수 후 압수조서 작성 및 압수 목록 작성 교부 절차 이러한 그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더라도 이미 제출 압수나 이미 제출 유류물 압수에서는요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위법 소집 증거 배제 법칙에 비추어 증거 능력에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이미 제출 압수 때도 이미 제출 압수나 유류물 이런 거 이제 뭡니까 유류물 압수라니까 좀 뭐하네. 그래서 이미 제출물이나 유류물 등에 대해서 뭐 이미 제출 받은 이런 경우에 유류물 이미 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조서 작성 등은 하고 이미 제출자에게 압수 목록 교부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좀 거치지 않았다 해서 이게 위순까지 갈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는 거 판례 좀 아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이야. 그래서 이게 좀 고르기 어려웠을 거야.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그래도 알 수 있었겠죠, 여러분. 휴대전화 탐색 중 영장 기재된 범죄 사실이 기록된 파일을 발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제 출력한 경우 당연히 참여 기회 부여하지 않았다. 끝났어요. 참여 기회 부여하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 없고 사후에 영장 받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사후에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다 절차가 진행됐다면 적법 수집된 증거에 다 틀렸습니다. 다만 2, 3번이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번도 좀 헷갈렸을 수도 있고 근데 1번은 설마 답이 아니길 바라겠고 아니었을 거라 많이 안 골랐을 것 같은데 좀 어려웠어요. 36번도 갑시다. 얘도 봐봐요. 1번은 그래도 잘 알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획득한 자백. 위증입니다. 위증. 그래서 우리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신문 절차에서 미리 진술거부권 고지 않고 행했다. 이건 위증으로 갑니다. 자백 배제가 아니라. 맞고. 그 다음에 2번. 이게 좀 헷갈렸을걸? 보시면 자백은 일단 자백했다가 번복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게 이건 맞아요. 근데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 제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했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그 항소 이유서를 진술했어요. 끝이에요? 아니야. 이어진 검사 신문에 범죄 사실을 부인했고 수사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이때까지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부인해 왔다니까? 이건 자백 아니에요. 어쨌든 자백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자인을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니까. 단지 항소 이유서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적었다 그래서 바로 자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야. 근데 요 판에도 아마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2번. 그 다음에 3번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이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야, 네가 자백하면 내가 봐줄게. 검찰 주사가. 이거는 기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사도 아닌 검찰 주사가 이런 걸 할 수도 없죠. 설령 검사가 했으면 약속이 한 자백인데 허용되지 않은 약속이에요. 근데 어쨌든 검찰 주사라서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기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4번 309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인과관계가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것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추정 없다 그랬는데 이를 유죄 증거로 인정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평상시엔 이렇게 시험이 안 나오고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고 그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때는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 판례거든.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가 있었을지라도 이 자백과 인과관계 없음이 명백할 때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원래 그 판례가 나와요. 근데 그 판례에 판결 지문에 있는 판결 내용 중에 있는 일부분 이렇게 앞에 끌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추정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 유리하게 추정한 거예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뭐 고문 폭행 등이 있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임의성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아니다. 인과관계가 둘 사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지문도 좀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36번에서
1번하고 3번 정도는 그래도 대충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었을 건데 2번, 4번에서 좀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좀 어렵게 냈어요. 일부러 의도해서 원래 우리가 평상시 내는 지문이 아닌 판례에 있는 걸 끌어다가 냈어요. 이건 정말 박수. 노력 많이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5번, 36번이요. 원래 우리가 위수용 자백배제 되게 쉽게 푸는 동네잖아. 근데 좀 어렵게 냈어요. 이제 전문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좀 특히 38번에 1번을 좀 어렵게 내는데 자 37번부터 갑시다. 전문 증거. 자 1번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이게 안종범 수첩 사건인데 A가 그런 내용의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으로 사용됐어요. 이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다시 A, B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 즉 진술의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 사용했대. 이러면 전문 증거죠. 그 다음 2번. 자, 이 판례는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본래 증거인 거 88체육관, KBS 별관 그 판례, 그 다음에 요거 알선 수재 관련된 사례 요런 두 판례 하나 더 있는데 뭐 있더라? 그 정통법상의 그 협박 이런 거 요런 건 기본적으로 본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라 그랬던 거예요. 알선자,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 연수를 가야므로 사례비를 줘야 된다. 말을 들은 증인, 알선 수재 사건에서는 본래 증거였어요. 이건 이제 외웠으면 바로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도 제가 얘기했던 정통법상 협박 그거 낸 거예요. 그래서 캡처 방식 촬영한 사진은 협박죄에서는 본래 증거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다 본래 증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도 여러분 요것도 이제 이론 문제 비록 진술 증거지만 금방처럼 요증 사실에 이게 보통 이제 책에 요언정탄이라고 써 있지. 요언정탄 이게 이제 진술 증거이나 전문 증거가 아닌 경우에요. 이게 이제 요증 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래 증거 얘기예요. 본래 증거, 원본 증거 얘기입니다. 이게 요증 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이게 언어적 행동을 설명하는 진술. 언어적 행동을 설명하는 진술. 뒤에서 이제 껴안으면서 반갑다 친구가 이거거든. 근데 A녀가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었을 때 반갑다 친구야. 이건 자신의 언어적 행동을 설명한 거라서 전문 증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정황 증거. 범죄를 저지를 때 나는 신이다 막 이런 거. 요놈의 미친놈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게 정황 증거거든요. 아니고 마지막이 탄핵 증거로 사용될 때도 전문 증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한 것이다. 이때 이놈의 좀 맛이 간 정신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거. 이게 이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거라서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이제 38번이 어려워요. 잘 봐봐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A가 B와의 개별 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갑에게 불러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갑의 수첩이 그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인 경우 이게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예요? 아니잖아. 잘 봐봐요. A가 갑한테 불러줬다니까 A가 갑한테 얘기한 거를 갑이 그대로 자신의 수첩에 적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피고인이고 얘는 피고인 아닌 자잖아. 피고인 아닌 자. 그리고 피고인. 여러분 피고인이 적으면 다 피고인 작성 진술서예요? 아니죠. 그래서 A가 얘기한 진술을 갑이 받아 적은 것뿐이야. 그래서 이 사례는 얘가 작성한 여기 이제 진술서는 원 진술자가 A야 A. A이기 때문에 갑의 참고인 작성 진술서가 아니라 A의 진술을 대신 적어준 것뿐이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피고인 이외자의 진술 기재 서류예요. 진술 기재 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13조 1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진술 기재 서류나 피고인 진술서는 313조 1항 단서로 가지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나 진술 기재 서류는 313조 1항 본문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는 피고인 아닌 자, 피고인 이외자 하지 말고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하는 게 맞지. 쓰다가 좀 이상했어. 그래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 서류예요. 알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이렇게 내놨더라고. 좀 헷갈렸을 거야. 그 다음에 2번.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경이 공판길에 피고인의 진술 내용으로 하여 한 진술. 자, 이게 이제 조사자 증언이죠. 그러니까 피고인 아닌 조사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316조 1항이 적용되는데, 여러분 316조 1항이건 2항이건 원 진술자가 이 진술 당시에 증언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진술의 경우에는 316조 1항이건 2항이건 원 진술자가 진술 당시 증언 능력에 준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오랜만에 시험에 나왔네. 그 다음에 3번,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사에 대해 실적 진정성을 부인한 취지로 진술했어요. 피해자가 법정 나서 얘기했다니까?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피해자를 조사했던 조사자에 의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하는 제2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한마디로 이게 뭐죠? 316조 2항이 적용되는 거야. 피고인 아닌 조사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또 다른 타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316조 2항이 적용되는데, 316조 2항의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원 진술자인 피고인 자의 필요성이잖아. 사실외 소준. 근데 어쨌든 1심에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2심은 생각하지 마세요. 1심에서 이미 나와서 성립인정을 부인했다면 끝난 거예요. 부인했다면, 취지로 진술했다면, 진술조사에 대해서 실적 진정성을 부인한 취지로 진술했다면 2심에서 법정 증언은 증언 능력이 없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어떤 뭐 조사자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대체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잠깐 제가 아까 얘기를 좀 잘못했구나. 316조 2항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 316조 2항 얘기가 아니라 정정할게요. 지금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예요. 그래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 1심에서 어쨌든 참고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실질적 진정성임을 부인했어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뭐 증거조사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그 조사자 증언에서 대체 증명되느냐 하는데 안 된다니까. 조사자 증언에 의해서는 이 실질적 진정성임이 대체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겠네요. 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310조 2항으로 풀었더니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 어쨌든 1심에서 진술조사에서 실적 진정성을 부인한 취지로 진술했다면 여기서 증언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2심에서 이거 어떤 조사자 증언으로 대체를 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그 310조 4항에서 영상 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조사자 증언 등은 들어가지 않잖아. 조사자 증언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법원이 됐어요. 우리 구속적분 신문조서는 315조, 3호조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거야.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자유심증주의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1번 보세요.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자, 원래는 공판중심주의 때문에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우열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것을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르는 거죠. 실제 판례는 이게 아니었죠. 실제 판례는 검찰 진술과 검사 앞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랐었던 거예요. 이거를 경찰로 좀 살짝 바꿔놨네, 원판례를. 그래서 어떤 거 믿든 상관없습니다. 착각이 쉬워서 낸 거고. 2번 여러분 설마 틀린 사람 없겠지. 호흡 측정 방식에는 음주 측정치와 혈액 검사에는 음주 측정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혈액 검사에는 음주 측정치가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 3번이 뭐예요? 성인지 감수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피해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자료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배척이 돼요. 그래서 써있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면이 있어요.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해서 틀렸네요. 자, 마지막 40번. 여러분 늘 느껴서 알겠지만 통합 문제가 더 쉬워. 통합 문제가. 자, 가봅시다. 적절한 거.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갑과 을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 학교법인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 공모를 한 거예요. 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서 인건비 지급 명목을 받아놓고 운영비로 쓰려고. 자, 이에 갑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 신청, 10회에 걸쳐 학교법인으로부터 1억 송금, 을은 8월에 퇴직, 이후 연구실 운영에 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둘이 공동정범이잖아. 공모에서 공동정범인데 여러분 실행의 착수 이탈이잖아. 지금 1월부터 받았는데 계속 을도 같이 관여하다가 8월부터 빠져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죠? 실행의 착수 이탈입니다. 이게 공범과 중지미수 문제예요. 비록 을이 8월 이후부터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 뒤에 것은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책임집니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 혼자 빠져나와서는 안 되고 다른 공범자의 범행까지 모두 중지시켜야 책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범과 중지미수 문제예요. 자, 이후 갑과 을에 대한 재판에 검사는 연구실원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갑과 관계를 우려, 겁먹고 일체 증언을 거부해버렸네요. 자, 1번 갑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례는 정당한 증언 거부권도 없음에도 증언 거부권 행사한 그 이제 최신 판례를 묻는 거죠. 자, 1번. 갑과 을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 당할 때 지급행위 시마다 뭔 별개야.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 땡땡. 그 다음에 2번. A가 증언을 거부하면 갑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 거부가 정당한 증언권 행사라 하더라도 갑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당연하죠. 그래서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이건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 거부권 행사이건 피고인이 그만큼 반대 신문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14조를 적용하면 되는데 안 돼요. 반대 신문권도 보장되지 않았는데 바로 314조에 따라서 이 진술조서의 증언을 인정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좀 뭔가 응하고 밑을 안 닦은 듯한 느낌이야. 문제를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다가 끊어버렸어. 문제를. 너무 길어져서 줄인 건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지 이럴 거면. 뜨뜻미지근해. 뭔가 뒤를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 반대신문권 보장되지 않는 차이는 당연히 없죠. 똑같이 반대신문권 보장 안 된 건 차이가 없어요. 원래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314조 해당하냐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을은 퇴직 이후에 갑이 금원을 송금받은 부분에서 사기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실행의 착수 이탈. 공범과 중지미수라서 지 혼자 빠져나온 것건 안 돼. 나머지 것도 다 공동정범 책임을 집니다.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서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지금 끝났어요. 실질적 진정성이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내용 인정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건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다. 뭐 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돼서 뒷얘기는 안 들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적혀있다 이거죠. 예, 요거면 끝난 겁니다. 이건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진술하게 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실반특 이런 거 인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고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대 신문에 기여하고 특신 상태 인정됨을 전제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문제를 내다 말았네. 그래. 그러니까 나머지 요건은 갖췄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40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험이 이제 뭐 작년 그 2차 시험처럼 막 미친 시험은 이제 안 내요. 그래서 막 변호사 시험에 있는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까지 이런 거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통합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 너무 연습 안 하셔도 돼. 저도 이제 어차피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제가 어차피 변시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건 좀 좋은 문제는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또 이제 기출됐던 것을 좀 이런 보여드릴 거니까 크게 말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성은 이제는 잡힌 것 같아요. 올해 1차나 2차에서 이제 문제 어떻게 이제 문항수 같은 거 딱 정해졌고 어떻게 되는 건 정해졌고 이제 이론적인 것도 물론 한 문제씩은 꼭 냅니다. 내는데 저는 우연방위 정도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위전창이나 좀 아쉽고 어쨌든 이론 문제는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도 몇 개 내죠. 내고 있는데 꼭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전문 법칙 봐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전문 법칙만도 2개를 냈잖아. 이 전문 법칙을 참 싫어하긴 하잖아. 근데 이거 못 넘으면 절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처음에 총평할 때보다도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던
있었던 거가 좀 확인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 합격을 해서는 한 87.5, 한 5개 정도에서 좀 막아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신 분은 좋고 또 이제 설령 조금 이제 점수를 못 받으신 분들 또 다음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절치부심하시고 꼭 다음에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좀 더 준비 잘해서 여러분 합격에 도움되는 그런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2023년 일반경찰 2차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